자, 오늘 이어서 경제 세계화에 대응한 경제 블록의 형성, 이제 그 다음 뒤쪽 경제 블록의 형성 배경과 경제 블록의 특징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블록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EU 이런 것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서 국가들이 서로 가까이 사는데 좀 돕고 삽시다, 협력합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런 경제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경제 블록의 형성 배경 어떤 것이 있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면은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상호 보완적이야. 쉽게 생각해서 주변에 국어를 잘하는 친구, 영어를 잘하는 친구,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 셋이 모이는 거지. 그래서 1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한 명은 국어를 가르쳐주고 한 명은 수학을 가르쳐주고 한 명은 영어를 가르쳐줘. 그러면은 국어만 잘하고 수학 영어 못하면서 혼자 공부하고 수학만 잘하고 국어 영어 못하면서 혼자 공부하고 영어만 잘하면서 국어 수학 못하면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나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을 거야. 그것을 보고 우리는 셋이서 상호 보완적으로 각자의 장점을 잘 살려서 공부를 도와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사회에서도 비슷해. 어떤 나라는 자동차를 잘 만들고 또 어떤 나라는 철을 잘 만들고 또 어떤 나라는 고무를 잘 만들어. 그러면은 이제 철을 잘 만들고 고무를 잘 만드는 나라는 굳이 이제 잘 못하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철과 고무를 조금 더 높은 품질로 낮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노력을 한 다음에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에 수출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할 수 있고 고무와 천을 만드는 나라들도 역시 그쪽에서 더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른 조건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산업화다. 이것만 보면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된 게 무슨 국제적으로 경제 블록이 형성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거야. 예전에는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 3개 나라에서 만드는 휴대폰만 이제 세계에서 다 판매가 되는 거야. 세 나라는 얼마나 좋아. 적당히 그냥 휴대폰 만들어도 전 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사야 되면은 이 세 나라의 휴대폰밖에 못 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그냥 배터리 정도나 만들어주던 나라들이 점점 더 기술력을 키워가지고 우리도 이제 핸드폰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휴대폰도 아니야. 그냥 전화기야. 그래서 에휴 뭐야 하고 무시했는데 시간이 다시 한 10년 지나니까 얘네들도 이제 우리랑 거의 비슷한 아니면 카메라라든지 램 이런 특정 측면에서는 원래 만들던 새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휴대폰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나라가 더 그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서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편하게 물건을 팔 수가 없겠네? 우리도 무언가 대책이 필요해. 노력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산업화가 경제 블록의 형성에 배경이 된 거지. 원래 잘 살던 나라들이 이제 이대로 그냥 우리끼리 각각 괜찮아 하면서 살기에는 시대가 좀 달라졌다 라고 딱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개발도상국을 좀 견제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역시 경제 블록이 형성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주의라는 게 심화되게 됐어. 이건 또 어떤 뜻을 가지느냐 보았더니 아까 얘기했던 WTO, FTA 다 좋아. 그런데 막상 또 생각을 하고서 실제 무역을 해보니까 멀리 있는 나라들이랑 친한 거보다 그냥 우리 가까이 있는 그리고 역사적이라든지 문화적인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가까운 나라들끼리 잘 지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EU 같은 데들 있지. 그런 식으로 이미 보니까 저 나라들은 그냥 가까이 있는 나라들끼리 굉장히 이제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다른 지역, 아시아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도 우리도 그냥 멀리 이렇게 힘쓰지 말고 가까운 데에서 우리끼리 먼저 좀 이렇게 말을 맞추고 같이 협력을 해보자. 이런 이런 분위기가 바로 지역주의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계무역기구의 단점을 보완한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도 물론 세계의 무역 확대, 무역 장벽을
부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국가들은 전부 다 이제 좀 의견이라든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라가 200개야. 그러니까 옥천고에 있는 우리 학생, 한 학년 학생들 전부가 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무역기구가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막상 막 우리 좋은 거 한번 보여줄게 하고서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했다가도 이제 각각의 나라들의 이제 의견이라든지 생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자꾸 이제 그 끝은 뭔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국가들도 처음에는 그래 우리 WTO가 할 거야 하면서 믿고 있었다가도 막상 결과물들은 좀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럴 바에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랑 그런 필요로 하는 것들이 비슷한 지역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한번 말을 맞추고 규칙을 세우고 한번 열심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해. 이게 이제 세계무역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형성되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경제블록의 유형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뭉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결속력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뭉칠 것인가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의 협력이 역내 관세 철폐야. 이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 조약을 맺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관세를 물리지 맙시다. 이 정도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이 관세 철폐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고 이 1단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국제 경제 블록이 어떤 거냐? NAFTA야. 앞에 NA가 노스 아메리카야. 그래서 북아메리카 나라들끼리 우리는 전부 자유무역 협정을 맺습니다. 라는 것이 NAFTA야. 그래서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자. 북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세 개밖에 없어. 그래봐야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 세 나라가 서로 자원이 많은 캐나다, 그리고 기술이 풍부한 미국, 마지막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멕시코가 서로 장점을 살려서 같이 교역을 하고 공동으로 발전을 이루어가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NAFTA가 지금까지도 잘 굴러가고 있어. 그 다음에 2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우리들끼리 관세 오케이 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끼리 안 하는 건 안 하는 건데 우리 같이 블록이잖아. 외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은 외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이 모여있는 블록 나라들 바깥에 나라한테 공동 관세율을 적용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일종의 관세 동맹을 맺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나라한테 관세 폭탄 맞고 왔어. 그러면 막 울면서 경제 블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막 저기 저 나라가 나한테 관세 50% 물렸어 하면은 내가 직접 그 나라에 너 60%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합 같이. 자, 우리 연합에서는 너 나라에 대해서 관세 60%. 왜냐면 얘는 우리 연합 블록인데 얘한테 이렇게 한 거는 우리한테 한 거랑 똑같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관세를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을 보여줘. 그게 이제 2단계.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곳이 이제 이거 진짜 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이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에는 총 몇 개 나라지? 4개 나라가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NAFTA는 그 북아메리카 3개 나라가 다 그대로 속해 있었잖아. 근데 남미 공동시장에는 이제 남아메리카 중에서도 동남부 지역, 그러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렇게 4나라가 이제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되게 되면은 이제 아까 한 거 다 누적이야 이거. 처음에 관세 없앴고 여개국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세 부과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같은 블록에 있는 나라들끼리는 서로 생산 자원 같은 것을 자유롭게 이동시킵시다
하는 것이 이제 3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3단계에 속해 있는 경제 블록은 없어. 단 옛날에 EU가 여기 이제 EU가 들어오게 될 텐데 EU가 과거에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 C였거든. 그래서 과거에 이 C가 이 3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3단계를 부르는 우리나라의 명칭이 공동시장이거든. 아까 근데 여기 얘네를 한국말로 하면은 이렇게야. 헷갈리기 아주 좋지. 얘는 이름은 공동시장이지만 단계는 이제 관세동맹의 단계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헷갈리기 정말 좋으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애초에 공동시장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마음이 편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완전 경제 통합의 단계야. 그래서 단일 통화라든지 공동의회 설치와 같이 어떤 단순히 무역에서 통합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통합이 모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완전 경제 통합의 단계라고 하고, 유럽의회라든지 유로화를 쓰는 유럽연합이 바로 이 4단계 완전 경제 통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이렇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경제 블록은 거의 뭐 1단계에서 2단계 정도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고, 유럽에서만 예외적으로 4단계까지 잘 구축이 되었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앞쪽 프린트 이제 다 끝이고, 이제 뒤쪽 프린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경제 블록을 만들었을 때의 장점 그리고 역시 단점이 있을 거야. 먼저 장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끼리 이득을 주기로 했는데 회원국 간에는 무역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냥 혼자 가서 한마디를 하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 다 나처럼 생각해. 우리 뭐 6개 국가야, 8개 국가야 라고 이렇게 세력이 커지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영향력도 증대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 말한대 보다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이 말한대, 아니면 뭐 이탈리아가 말한대 보다 유럽연합이 말한대, 이럴 때가 조금 더 무게가 있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지.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경제 교류가 증가하면은 결국 이제 효율을 찾게 되기 때문에 효율이 증가해서 생산비가 절감이 됩니다. 이 결과는 결국 가격이 낮아진다. 다른 얘기로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장점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단점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단점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 너무 당연한 것이 우리를 잘해주려면은 남들한테는 당연히 박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차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외 지역의 경제력 약화인데 어떤 거냐면은 유럽에는 그냥 원래도 좀 잘 살던 친구들이 모여 있었고, 북아메리카 지역도 멕시코가 좀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되는 나라들끼리 모여 있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떤 나라가 의욕적으로 이제 우리도 한번 완벽하게 처음부터 경제 발전을 해보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중앙아프리카 지역은 같이 이런 경제 블록을 형성할 만한 체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경제 블록을 주도해 줄 만한 나라가 마땅히 존재하지가 않거든. 그러면 어때? 이 나라는 다른 모든 경제 블록에서 비회원국이다 보니까 뭐 관세라든지 무역 이런 데에서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항상 뭐 견제 아니면은 이제 불이익 이런 것만 받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또 저기 뭐 태평양의 한 섬나라가 새롭게 산업화를 하려고 해. 그래도 역시 이제 무역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뭐 유럽 가면은 유럽연합한테 박대당하고, 남아메리카 가면은 남아메리카 공동시장한테 박대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런 순환을 겪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소외 지역은 애초에 그 나라가 거기 있었던 게 무슨 잘못이냐, 거기 있었으면 우리는 계속 못 먹고 못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눈물 나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단점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래 찍어서 그런지 TV가 좀 뜨거워졌어. TV를 위해서라도 얼른
찍고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마지막이야. 요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끝나니까 한번 같이 여기는 세계지도야. 각각의 블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여기에 동그라미가 쳐졌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어느 대륙? 유럽 대륙.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이야. 그래서 유럽연합은 총 28개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이제 경제 블록과는 다르게 정치적, 경제적 통합까지 이루어내기는 한데 완벽하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쓰는 통화인 유로화를 쓰는 나라도 있고 쓰지 않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나다시 어느 나라? 영국. 영국이 우리는 EU 안 할래. 그 동유럽 이민자와 관련된 이슈였거든. 그래서 우리 왜 이민자 받아야 돼? 받기 싫은데? 하면서 나갈게 했는데 진짜 나가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슈를 우리는 브리티시 엑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브렉시트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그런 이슈라고 해. 그래서 영국이 나가는 일 많이 하면서 많이 싸우고 있고 영국이 나가면서 뭐 이제 영국 같이 구성하고 있는 연합왕국 중에 하나인 스코틀랜드는 너네 나가면은 우리는 독립해가지고 EU에 남을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영국이 나가면은 이제 유럽과 관세 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영국에 있는 유럽 지사들 글로벌 기업의 유럽 지사들이 다 런던 말고 파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아직까지도 결론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지 그리고 이쪽 지역을 우리는 동남아시아라고 하는데 여기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해서 아세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남아시아 10개의 나라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 지역에서도 역시 우리들끼리 한번 힘을 합쳐서 발전을 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조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같이 잘 지내고는 있는데 이쪽에는 좀 한계가 존재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서로 무언가 차별화가 되어 있잖아. 대부분의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산업화의 중기라든지 초기 아니면 좀 아직 농업 국가의 틀을 못 받고 이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가들별로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또 비슷비슷한 강점과 비슷비슷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는 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 그 다음으로 이제 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아까 얘기했던 NAFTA에 해당하고 그래서 각각 캐나다, 미국, 멕시코의 장점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아세안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규모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과 멕시코 같은 경우에 멕시코에서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경 주변에 많은 산업단지가 그 자리를 하게 됐고 이걸 이제 마킬라도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이쪽 북아메리카 지역 공부하면서 한 번 더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NAFTA도 부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지. 여기가 이제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인데 이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이지만 실제의 통합 규모는 관세 동맹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회원국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네 나라가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국가는 또 네 나라밖에 안 되지만 다들 남아메리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국가들이기 때문에 남아메리카의 많은 부분 그리고 면적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베네수엘라도 원래 이 남미 공동시장의 회원국이었는데 2016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일단은 자격 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을 거야 아마 풀렸다는 뉴스를 다시 보지를 못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지역 주요 경제 블록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매우 큰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태평양권의 모든 국가들을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너무 많은 국가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 장점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블록을 형성을 하는 거는 발언권이라든지 아니면 다양성 이런 것들을 위한 건데 최대한 많은 나라한테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거는 다양성이라든지 규모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야. 하지만 아까 우리 WTO 얘기하면서 얘네 한계점이 어떤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지. 너무 다양한 국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나 다양한 목소리가 나게 되고 이 너무나 다양한 목소리는 결국 최선의 대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두 가지의 극명한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요 이제 경제 세계화 그리고 경제 블록의 형성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세계 환경 문제 어떠한 환경 문제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이러한 환경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 지구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